특히 이 10년 사이에 소득의 시대가 자산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의 위기 아닐까.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그것도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가계부채 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햄버거가 여기 있습니다. 에너지 투자의 매력은 뭐냐? 절대로 수요가 줄 일은 없다. 이 회사는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후에도 있을 거다. 이제 시작이에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아마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아 예. 오, 최진기 선생님. 정말 추억 오랜만입니다. 속에 예. 아니, 은퇴를 하셨었다면서요. 예, 뭐 활동을 한동안 안 했, 뭐 한 4년 반 정도 활동을 안 했습니다. 예. 요즘 그래서 다 이렇게 해외 여행, 전 아니, 세계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뭐 예, 뭐 여행도 많이 다녔고요. 와. 예, 좀 외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최진기 선생님 강의 인터넷에서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환율 강의. 예. 또 투자 강의도 꽤 하셨었어요. 그렇죠. 투자 강의도 했었죠. 예. 근데 그 시절에 비하면 오히려 더 젊으셨어요. 아, 무슨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라인 일타 강사들 세계 1세대라고 하면 제가 좀 신뢰가 그래, 1세대에 가깝죠. 정확하게는. 네. 온라인 1세대에 가까운데 네. 뭐 한 1.5세대 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 추억을 이제 아마 되짚으시는 분들 좀 네.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진기 선생님이 지금 다시 경제학이라는 예. 책. 예. 예전에 경제학자 몇 번 쓰셨었는데 많이 썼죠. 예. 예. 많이 팔렸고 많이 독자분들이 많이 봐주셨죠. 예. 이번에는 지금 다시 경제학입니다. 예. 지금 다시 경제학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전번에 냈던 책이 지금 당장 경제학이 있어가지고 당장. 예,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지금 다시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제학에 포인트를 두고 싶었어요. 학문.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막 투자 예전에는 경제 공부를 하려는 분들이 많았다면 네. 지금 그때는 경제 공부를 하는 분들의 목표가 경제였죠. 경제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건데 학문으로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수단으로 되게 많이 공부를 하시죠.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투자해야 되니까.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후자가 전자가 보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학문이라는 거를 이해해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문의 반대말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식을 공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학문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상식이 더 이상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이 등장하는 건 모든 거는 시대가 격변을 해서 바뀔 때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하나씩 가보면 철학을 등장해 보자고요. 네. 철학이란 건 이오니아나 그리스 지방에서 무역과 상업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세상과 나를 이해해보자라고 등장하는 거고, 역사학이라는 건 실제로 그리스의 도시국가 간의 전쟁이 터지면서 헤로도투스 같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신화로 설명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신화로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말고 한번 진짜로 어땠는지 사실을 보고 쫓아가 보고 자료를 찾아보자. 여기서 역사학이 출발하잖아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정치학도 홉스의 사회계약설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당시 절대 왕정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로 증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경제학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담 스미스부터 출발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아담 스미스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를 잘한다. 왜냐하면 저는 절 몰라요. 왜? 내가 태어난 걸 못 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보면 더 잘 알겠죠. 왜? 내가 태어난 걸 봤으니까. 근데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의 탄생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탁월한 설명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아담 스미스가 탄생을 목격하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코인 누가 얘기했어요 옛날에. 그렇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요. 10년 전에 돌반지 선물했어요. 네네네. 지금 누가 돌반지 선물을 못하죠. 해요? 너무 비싸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집은 월급을 모아서 사는 거예요. 지금 월급 모아서 집 사겠다는 사람은 사죠. 아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니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성과급 유거. 그렇죠. 트럼프라는 정말 어떻게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희대의 그런 놀라운 경제 정책을 피는 놀라운 사람이 나타났고 우리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은 양적 완화를 이빠했는데 달러 가치는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빈부격차는 어때요? 더 벌어지고 있고. 네. 이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바라볼 수 없는 이 현실들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빨리 변한다 그러지만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는 없죠. AI 우리 주가가 지금 얼마 같습니까?
8천 넘었고. 예, 거의 4배가 떴잖아요. 예. 그죠? 네, 그렇죠. 얼마 걸렸습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렇지. 예, 네. 한 격변이죠, 격변. 이런 격변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상식으로는 사실은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 모든 현실들을. 그러니까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걸 붙인 게 지금 다시 경제학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상식이 깨지는 시대. 그렇죠. 여기 보면 이미지에 있어요. 저 여기 트럼프부터 뭐 로봇도 있고 화폐도 있고 한데 애덤 스미스도 있고 예, 예.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랑 애덤 스미스가 쭉 양쪽의 끝에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게 뭐였냐면요. 그 책, 것 같은데. 예, 책 뒤에도 맨 끝에도 아담 스미스 한 장의 사진을 넣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맨 끝. 저는 요번 책을 쓰면서 네, 제일 중점을 뒀던 아담 거는 스미스. 네. 아담 스미스. 고전 경제학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네. 고전 경제학은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안 썼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치 경제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지금 대학 강단에서는 경제학을 가르치지. 예.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가 현실 설명력을 상실하는 가장 큰 동기가 네. 경제로부터 정치하고 역사를 떨어뜨려 버렸죠. 예전엔 정치와 역사를 갖다 붙였던 경제학이었다면 네. 어느 순간부터 뭐 저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을 하고 균형 이론을 받아들이고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는 바람에 경제학에서 정치를 빼버리는 바람에 네, 좀 개인적으로 사실은 생각합니다. 경제도 그렇고 그 경제 정책도 정치인들이 또 선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정치랑 때려야 뗄 수도 없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류 경제학에서 잘 안 다루는 게 예를 들면 환율과 금리거든요. 예. 우리 교과서에서 잘 안 배우잖아요. 환율과 금리를. 요즘 교과서를 본 적이 아, 없는데. 그래요? 네. 근데 옛날부터 경제학 원론에도 예. 경제학 원론에 환율 찾기 힘들잖아요. 맨 끝에 조그맣게 붙어 있지. 맨 뒤에 경제학의 환율이 어디 있어요? 걔는 당연히 미국이니까 더 없죠. 환율이. 미국 중심이니까. 아하. 당연히 더 없고. 네네. 근데 금리도 잘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사실은 환율과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지는 않거든요.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아니 금리가 사실 제일 웃긴 말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는 시장 금리잖아요. 네. 근데 시장 금리를 우린 중시 여기지 않죠. 시중 금리를 중시 여기죠. 시중 금리는 뭐예요? 시장 금리가 일차적으로 시장에서 결정이 됐는데 정부가 기준 금리를 갖다 때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금리를 시중 금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중요한 건 시중 금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결정되고 궁극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럼 무슨 금리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죠.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연준의 행동에 따라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또 네. 우리가 다시 또 학문, 경제학으로 또 되돌아가야 할 이유가 항상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경제학이라 하면 너무 멀어요. 그렇죠. 근데 당장 왜 내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가를 설명하라면 또 이게 다 결국에는 맞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사실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만 한정된 일도 아니고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올랐다. 그렇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올랐습니까? 뭐 집값, 주가, 네. 예, 다 올랐죠. 그렇죠. 월급은 소득인데 선생님이 지금 집값하고 주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건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보냐면 특히 이 10년 사이에 소득의 시대가 자산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소개팅을 해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뭐 누가 소개팅하고 왔어요. 그러면 네. 야, 너 누구 만났어? 누구 만났어? 야, 그 사람 어디 다녀? 월급이 얼마야? 이걸 물어봤죠. 지금은 그거 안 물어보잖아요. 어디 살아? 자가야? 자가야 월세야. 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산의 시대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학문은 뭐가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굉장히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게 모든 사람이 다 투자에 관심이 있어요. 네.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왜 이렇게 이 시대가 변했는가는 이해를 하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물론 그게 투자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스니까. 그런데 사실 또 베이스는 근데 그거 제가 할 일은 이 학문들을 보다 더 쉽게 설명드리는 거. 그러니까 왜 소득에 있어서 자산의 시대로 왔느냐.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누구냐. 전 당연히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왜? 연준의 실제로 저금리 정책. 근데 전 저금리 정책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실질금리 마이너스 정책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질금리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 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실질금리 마이너스 정책과 그리고 통화량 엄청 발행하잖아요. 통화량으로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저는 들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본이제가 왜 무너졌느냐. 그럼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요.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전쟁 부담이 들어서 35달러의 1온스라는 원칙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네. 더 정확한 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화폐 발행량이라는 건 실물 경제가 상승하는 만큼 증가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커지는 만큼 화폐량이 증가해야죠. 뭐 그걸 또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5명이 경제 활동하다가 6명이 되면 당연히 화폐가 20% 증가해야 되잖아요. 네, 네, 100만 원 벌었을 때 그다가 120만 원 벌면 또 화폐가 20% 증가해야 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물 경제를 확실히 발전했는데 네. 금 생산은 못 쫓아온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더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뭐가 들어가느냐. 금의 사슬로부터 풀려난 달러를 비롯해서 모든 돈들이 금의 사슬로부터 풀어나니까 막 찍어 나가기 시작한 거죠. 뭐보다 실물 경제가 커지는 속도보다 더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버블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번에는 더 풀려버린 돈이 또 자산을 또 이끌고 가버리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생각합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하나만 더 붙이면 일부 분들이 이런 시대에서 다시 근본이제를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돌아갈 거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건 그렇게 돌아가려면은 뭐 세계 뭐 노령화가 다 너무 많이 진행돼서 경제가 위축되거나 뭐 아니면 인구가 줄어드는 뭐 그런 거밖에 없죠. 아니면 뭐 1온스당 35달러가 아니라 1온스당 모르긴 몰라도 뭐 한 몇천 달러. 그렇겠죠 지금. 예.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모두가 행복한, 예.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꿈꿉니다. 예. 또 이번 선거철 돼서 정치인들 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거 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정말 좋은 저는 되게 지금 약간 몸이 약간 전율이 올 정도로 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저는 이미 실현했었다고 생각해요 인류가. 복지국가. 아니 복지국가가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못 만들었습니까? 꼭 복지국가만 그러냐? 왜냐하면 이 사실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게 이제 공리주의로부터 출발을 하죠. 네. 근데 어쨌든 복지국가가 하나의 예고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아닐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를 갖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시대. 예. 절대적으로 이제 수준 자체가 다 잘 살게 되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에 동의를 많이 하실지 저는 좀 의문이기는 한데 이게 절대적인 부와 또 우리는 상대적인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로 최대 그 포인트도 왜 중요하냐면 공리주의라는 게 원래 출발하는 게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신고전학파의 한계 효용론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10,000원 있으면 우리가 거지한테 줘야지 효용이 높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앨런 머스크한테 줘야 효용이 높겠습니까? 앨런 머스크한테 10,000원은 뭐 거의 뭐 껌딱지로 뭐 의미 자체도 없는 거죠. 똑같이 왜 빈부격차가 완화돼야지 전체 인간들의 행복의 총량이 높아지는가를 설명하는 게 공리주의적 설명이죠. 네. 그걸 그냥 양으로만 볼 것이냐 그러면 벤담이 될 것이고 질까지 보자 그러면 밀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왜 두 가지 면이죠. 하나 그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북유럽에 정착되었던 복지국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이 두 개의 경제체제는 실제로 굉장히 평등했던 시대죠. 둘 다 굉장히 평등하면서도 경제 발전을 이뤄냈던 기적과 같은 시대였던 거죠. 그 시대를 우리는 이전까지 가장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던 그러니까 이전까지 인류사에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갖다 이루었던 시기와 지역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행복해진 시대이기는 한데 그렇죠. 또 이걸 개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에게 늘 화두가 되는 게 이제 빈부격차입니다. 절대적으로 잘 살게 되었지만 그렇죠. 앞에서도 자산 이야기할 때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점점 멀어지는 거죠, 격차가. 이것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돼요. 또 계속 또 그러니까 저는 전혀 불가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제는 먼저 문제가 뭐가 되느냐.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빈부격차를 줄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불가피하다는 표현을 쓰고
많은 분들이 또 지금은 당연시역이죠. 당연시. 예, 예. 능력주의가 아주 음. 광범위하게 들어가면서 원래 능력주의란 표현은 그런 표현은 아니었는데 하여튼간 사회학에서 나왔던 용어인데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서는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다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다가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수긍해버리는 거예요. 예, 가슴이 아파요. 근데 저는 뭐냐면 이 문제의 원인을 자본주의에서 찾는 것도 저는 또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탓이 아니다. 자본주의만큼 자본주의 이전에는 봉건제잖아요. 노예제고. 네. 거기엔 거심했구나. 당연히 자본주의는 최소한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진 않아요. 비즈니스 탈 때 뭐 너는 뭐 여자라 못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네네네. 예, 돈만 많이 그쵸, 내면 그쵸. 따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평등을 물론 불평등을 나오죠. 왜 사유재산제가 있으니까. 네. 사유재산제와 자본 증식이라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불가피하고 필연적으로 낳는 이유는 바로 사유재산제와 그다음에 사유재산에 기반한 그런 자본 축적 구조가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자본주의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하잖아요. 그럼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당연히 물건의 가격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1,000만 원 하는 게 100만 원이 됐잖아요. 부자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1,000억 있는 사람한테 오토바이가 싸진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내가 오토바이를 갖고 싶었던 서민들한테는 사실은 효용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쟁이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경쟁을 통해서 물가가 하락함으로써 평등, 예, 소비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자본주의고 또 하나는 우리 슌페터라고 학교 다녔을 때 네. 배웠을 텐데 경쟁을 하면 혁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혁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일단 돈을 더 버는 것 같지만 모든 기업들이 그 혁신을 쫓아가죠. 그거 제품들을 다 지금 휴대폰 다 만들듯이. 네. 그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누구나 휴대폰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내재적 기저라는 거는 반드시 불평등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평등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대표적인 게 복지국가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은 그 가설이 잘 안 통하는데 원래는 그 처음에는 산업화가 되면 초기에는 불평등이 심화되다가 점점 지나가 되면 불평등이 완화될 거라는 대표적인 가설이 쿠즈네츠 가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우를 하신 분들이. 근데 그 이론의 핵심 이론 뭐냐면은 어쨌든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뭐가 필요해지냐면 숙련 노동자와 전문가가 필요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숙련 노동자와 전문가라는 건 중산층이죠. 그리고 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제도가 강화되고 대중교육이 보편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중교육이 보편화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중산층이 확대되고 그럼 중산층은 다시 복지국가를 갖다 만들고 복지국가는 다시 누진세를 강화하고 그 과정은 다시 또 중산층을 또 확대시키고 그러면서 사회는 점점 더 평등해질 것이다. 라는 가설. 그거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자본주의에서 이루어진 거죠. 사실 그게 또 자본주의가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기반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자본주의를 찬양하고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돼요. 다시 과거의 그 봉건제 신분제도로 돌아갈 것인가. 공산주의에서는 그럼 잘 사는 사람과 그렇죠. 빈부격차가 없는가 예.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소득이 아니라 이제 자산. 예. 소득 격차가 아니라 자산이 격차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그래도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져요. 그렇죠. 사회적 갈등도 많아지고 예. 해서 이게 또 좀 자본주의의 위기 아닐까라고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위기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위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라는 사회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대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결합된 사회죠. 네. 그리고 우린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라고도 표현도 하는데 근데 그 얘기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을 하면서 이런 근대를 만들고 우리가 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득의 시대에서 자산의 시대로 오면 뭐가 문제냐. 우리 진위계수라고 다 불평등 나타나는 네. 거 보면 우리나라도 소득 진위계수 차이는 한 뭐 0.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자산 진위계수 하면 0.78 나오거든요. 당연히 소득보다 자산 불평등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소득의 시대에서 자산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말 자체가 이미 불평등 심화되는 거죠. 우리 세 번의 커다란 파도가 왔잖아요. 네. 부동산 한번 오고 코인 오고 반도체 호황 오고 네. 우리 셋 다 놓친 사람들은 자 근데 더 중요한 눈물 나죠. 네. 예 근데 소득하고 자산의 차이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소득은
뭐 능력이라면 능력이고 중요한 건 교육이 결정하거든요. 네. 근데 자산은 교육이 결정하지 않죠. 수저가 그렇죠. 수저. 예.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교육이 사실은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네. 교육이 무너지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과 미국이죠. 우리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알지만 미국 사람 보면 되게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대중교육이 붕괴됐거든요. 근데 미국이 원래 그렇게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20세기 초반에 미국이 제일 먼저 그 고등교육이 대중화됩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유럽 국가들보다도 먼저 고등교육을 대중화시켜요. 그래서 포도주의적 생산 방식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 그럼요. 대량 생산이요? 제조업이라는 거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8시간 동안 가서 예. 단순 노동을 하고 나와야 되는 네네네. 거예요. 예. 그죠? 그거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못 견뎌요. 뭐 그렇죠. 맞아.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아니 왜 이렇게 학교에다 오래 놔두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앉아있는 훈련시키는 거다. 좀 슬프긴 한데 이거.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분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층은 실제로는 교육의 기회가 없죠. 그러면 중산층은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계급적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그리고 자신의 계급적 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동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중산층은 숙련 노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왜 최상류층은 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먹고 살만 한데. 자산이니까. 예. 중산층은 자기가 돈을 버는 거를 자기의 노동으로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상층은 자산으로 벌잖아요. 자산은 교육과는 상관이 없어요. 노동은 교육과 직관되죠. 그렇죠. 전문가가 어떻게 교육 없이 성장을 합니까? 그러면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건 자인이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붕괴되는 거예요. 좀 역설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아,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미국이 지금 대중교육이 붕괴됐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붕괴란 표현도 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또 예, 역설적으로 보면은 트럼프의 리쇼어링 예. 이런 그 다시 제조업을 강하게 예. 만들려는 정책이 또 더 쉽지 않겠어요.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예. 교육 때문이라고 봐요. 미국의 노동자들은 그리고 교육의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들은 제조업을 품을 수 있는 사회의 포용이 있어야 돼요. 울산 노동자들이 쫙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람들 쫙 나올 때, 야, 멋있다. 우리도, 야, 멋진데? 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당도 잘 되고 막 쇼핑몰도 잘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노동에 대한 존경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아, 이거 조금 네. 위험하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니, 어떤 한국 기업이 사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어떤 한국 기업이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 노동자 쓰고 싶겠습니까? 월급이 한국 노동자랑 똑같아도 안 쓰고 싶을걸요? 그렇죠. 네. 숙련도라든지. 근데 월급은 더 비싸잖아요. 몇 배는 더 비싸죠. 예. 그러니까 그들의 자산 수준도 그렇고 뭐 1인당 GDP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몇 배는 되니까. 그렇죠. 예. 다시 그 제조업 그 일자리로 불러 앉혀서 하루에 8시간을 꼬박꼬박 노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산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거죠. 네. 저는 이제 최진기 선생님의 지금 다시 경제학 이거 예.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앞에서도 통화량, 금 예. 본위제는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예, 통화량이 예. 계속 늘어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도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렇죠. 과연 통화량 증가 없이 뭐 예. M2 이런 거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통화량 증가 없이 과연 경제 자체를 이제는 돌릴 수가 없는 건가? 이건 마치 이제 발전기처럼 멈추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이죠. 일본은 더 이상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제로 금리를 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일본. 예. 그 얘기는 일본이 그렇게 간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성공한 듯 보였는데 나중에 실패한
아베노믹스가 있잖아요. 네. 아베노믹스가 전형적으로 양적 완화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죠. 돈을 무제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무제한 뭐 세계의 화살이라고 얘기하지만 재정도 늘리겠다. 그리고 뭐 신기술 혁신하겠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통화량 확장이죠. 그래서 그렇죠. 엔화를 약하게 해가지고 수출 대기업을 늘려서 경제 성장을 회복했다 그래서 일본 주가는 날아갔죠. 네. 근데 일본 주가가 날아갔는데 저는 사실 문제가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계 군대에서 큰 문제가 나왔죠. 왜냐하면 통화량을 확 늘려나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당연히 수출 대기업은 잘 되지만 당연히 중소기업은 어렵죠. 더 힘들죠. 중소기업 중에서 그나마 대기업에 종속된 중소기업은 나아요. 물론 대기업과의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도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수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들은 정말 박살이 나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원자재를 대부분 다 외국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 갖고 들어오면서 당연히 물건 제품의 비용이 증가해요. 네. 그럼 그 제품이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 늘어난 제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나눠지는 거죠. 네.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은 그건 독점이 기업이에요. 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죠. 독점기업이란 말 자체가 가격 결정력을 기업이 갖는 걸 우리는 독점기업이라고 그러니까 독점기업은 당연히 내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저금리가 되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누구 다 알지만 좀비 기업이죠.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어느 순간까지 가면은 일본이 이제 어느 순간까지 오게 되면 좀비 기업이 계속 뭘 하냐면 고용을 늘리죠. 왜? 살아남기 위해서. 고용이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마불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구구조에서는 그 금리를 높이기가 어려워지죠. 네. 예. 낮출 것도 없고 더 이상.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아베노미스가 해낸 게 뭐냐. 물론 주가도 살리고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출 대기업, 독점 기업, 좀비 기업들을 양산시켰죠. 질적으로는 그럼 그렇죠. 좀 좋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어떤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 사실은 돈 풀어서 미국 경제도 살아나고 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책에서도 쓰신 게 예.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이던 양적 완화가 예. 예. 이제는 실패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좀 하셨어요. 어떤 의미예요? 저가 뭐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요새는 뭐 많은 분들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많죠. 특히 이제 제일 먼저 저보다는 양적 완화에 대한 비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 책 보시면 되겠지만 오스트리아파를 공부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요새 이제 오스트리아파라는 분들이 많이 뜨죠. 이제 그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차 양적 완화는 사실은 실패라고 하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2008년 글로벌 그렇죠, 금융위기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버냉키가 이제 막 헬리콥터 밴으로 불릴 때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모든 경제 선택에는 편익과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양적 완화의 기회비용은 다 알죠. 왜 자산버블, 빈부격차 이 두 가지 큰 축이 양적 완화의 문제점이죠. 근데 1차 양적 완화 때는 금융 붕괴를 막았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나서 혹은 젊으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2008년 터졌을 때 와. 그냥 자본주의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예, 미국이 망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우리는 어떻겠어요? 한국은. 근데 어쨌든 금융 붕괴를 막았다는 측면이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편익이 그때는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1차는 문제가 없더라도 2차, 3차, 4차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나왔다는 거죠. 왜? 2차, 3차, 4차는 사실 금융 붕괴 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했죠. 아하. 예. 근데 돈은 더 많이 쏟아부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금융붕괴랑은 상관없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경제는 살렸느냐? 못 살렸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 되죠. 코로나 때 양적 완화해서 경기가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자산 버블만 커졌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들어와서 재정 정책으로 돌아섰죠. 금융 정책으로는 안 된다니까 재정 정책으로 돌아섰고 그런 반면에 기회비용은 자산 버블과 빈부격차는 엄청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2차, 3차, 4차의 양적 완화라는 거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던 공리주의를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한계 효용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뭐 빵 한 개 먹었을 때는 되게 맛있다가 두 번, 세 번, 네 번 먹으면 점점 맛없어지고 나중엔 토하게 된다라는 처음으로 1차 양적 완화를 성공적으로 보고 그 당시에 우리 언론이나 세계 경제학자 뭐 이론계나 뭐 실물계나 얼마나 금융계나 그 버냉키를 갖다 훌륭하다고 역시 그렇죠.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처음에는 먹었던 빵은 우리가 아주 잘 먹었을 수 있었겠지만 2차, 3차, 4차는 점점 효과도 없는데 계속 그런 걸로 갔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었던 돈의 8배를 팬데믹 당시에 풀었던 거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풀어야 되고 예. 그만큼의 자산 버블은 더 커지고 예. 느낄 수 있는 효용의 가치는 또 반대로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또 뭔가 살리기도 좀 제약적이고 경제도.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맞았잖아요, 사람.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도 옛날 감기 걸리면 뭐 그냥 약 안 먹고 버티다가 약 한 번 딱 먹고 나으면 그 다음부터는 감기 오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약으로 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버냉키에 대한 평가도 저는 책에서는 더 자세하게 썼지만 굉장히 양가적인 측면이 있죠. 아하. 분명히 금융붕괴를 막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양적 완화를 버냉키가 함으로써 미국만 2번, 3번, 4번 한 게 아니잖아요. 유럽도 하고 일본도 하고 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대로 하고 또 기축통화국이 아닌 뭐 따라서 하다가 박살나고 터키가 같은 게 터키가 제일 대표적이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해서 낮은 금리로 혹은 또 돈을 더 풀어서 예. 자산을 중앙은행이 사들여서 돈을 푸는 방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 예, 각종 코인에다가 예. 또 미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채를 매입하도록 그렇죠. 하게 되고 예, 예. 이러면 실질적인 통화량은 사실상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기조는 뭐 당분간 계속 왜냐하면 이 기조의 역사가 그렇게 짧은 역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그 실질 금리를 완전히 마이너스로 만들고 통화량을 갖다가 뭐 엄청 찍어대는 기조는 사실은 앨런 그린스펀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레이건 시기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금융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 아까 제가 근대라는 것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결합한 체계라고 표현을 했다면 네. 그 1990년대 이후의 시대라는 거는 정치적으로는 신자유주의자들과 그다음에 경제학적으로는 통화주의자라고 그러죠. 밀턴 프리드먼 네, 같은. 네. 그래서 통화주의자와 신자유주의가 결합을 하게 되면서 그 둘의 공통점은 금융화죠. 이 금융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금융화를 주도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되고 네.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통화주의자와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통화량 증대를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정치경제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책에서도 썼지만 우리가 아주 잘못 범하는 오류는 정치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그거를 당파적으로 판단을 해요. 네. 근데 정부 정책 또는 중앙은행의 정책은 당파적으로 판단을 안 해요.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죠. 아, 한국은행에서 뭐 금리를 올렸어, 내렸어.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했을 거야. 이렇게 네, 얘기하죠.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전 경제학자고. 아담 스미스도 그랬고, 멜서스 리카도도 그랬고, 모든 고전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 정책이란 건 정치 경제학이란 말듯이 당파라는 게 나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당파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요. 그렇죠. 우리 그 멜서스 리카도가 이제 영국 공물법 갖고 논쟁을 네. 벌이잖아요. 그러면 곡물 수입 막자. 이거 당연히 지주계급과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고 무슨 소리야 받아들여서 그래야지 고가가 싸져야지 임금이 싸지고 그래야지 자본 축적이 용이하지 우리 산업혁명기인데 당연히 자본가를 갖다 발전시켜야지 이게 리카도잖아요. 그러니까 당파적이란 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별 말씀을요. 방송 듣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아이고, 별 말씀. 네. 그 최진기 선생님 그 목소리는 사실 또 우리의 추억 속에 또 있기 때문에 아유. 추억 소환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은 지금 다시 경제야 책을 또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네. 아니 뭐 스테이블 코인도 한다고 이게 통화량이 거의 이제 무한대로 늘어나는 시대. 예, 그러면 예, 예.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참 고민입니다. 뭐 자산 투자해야죠. 안 할 수가 없는 이제는. 그럼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투자하는 거는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주시니까. 근데 저는 그 말 되게 좋아하는데 그 뭐 정치적 그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서생적 문제 의식과 상인적 실무 능력, 역량을 갖춰라라는 말을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생적 문제 의식은 쉽게 표현하면 세상은 비판적으로 바라보되 예, 자기의 삶은 긍정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동의하는 게 당연히 통화량이 줄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혁명적 변화가 없이는 그러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자산 가격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앞으로는 다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시대가 왜 왔고 어떻게 갈 것인가는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네, 왜 중앙은행이 어떻게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왜 증가시켰고 여기는 어떤 누구와 결탁을 해서 어떻게 갔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자기 베이스가 튼튼해지면 뭐 요새 뭐 기초과학 없이 응용과학도 하는 시대가 됐지만은 그래도 기초과학이 있으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고요. 다만 우리가 3번 왔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지금은 그렇게 됐잖아요. 강남 부동산 없고 코인 없고 반도체주 없고 그러면 뭐 없잖아요. 기회를 다 놓친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조급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기 익스프레스를 놓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조급해 하지 말고 예. 저는 그렇게 해요. 전 조급하지는 않거든요. 뭐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읽어놓으신 분 입장에서 보면 조급하지 그렇죠. 않을 그래서 수 제가 있는데 지금 말하기가 그죠?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세대에도 네. 요즘 MZ 세대들도 그렇죠,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아니 저 자산을 이제 월급만으로는 지금 그렇죠, 살 수도 그렇죠. 없는 시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막 곧버스하고 그 시대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일단 그걸 공부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 책 맨 처음 앞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2명의 학생이 있다. 똑같은 대학, 똑같은 예. 과를 다니는 2명의 학생이 있는데 한 학생은 아침에 엄마가 깨워서 일어나서 학교에 이렇게 가서 수업 들을까 말까 하다가 쬐다가 당구장 갔다가 그러다가 취업 박람회 갈까 말까 하다가 와요. 근데도 취업이 잘 되고 어떤 애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 체크하고 코인 체크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부르기 전에도 일어나고 수업 하나도 안 빼먹고 학점은 4.0 따고 취업 박람회 다 가요. 근데 취업은 앞에가 되고 뒤에는 안 되거든요. 똑같은 대학 똑같은 과인데 왜? 얘는 1980년에 살았고 얘는 2020년에 사니까 그게 거시경제학이거든요. 개인이 어떻게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에 의한 구조적인, 그러니까 거시가 크게 본다는 얘기가 있지만 더 정확한 얘기는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구조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예. 왜 세대 갈등도 있고 뭐 이대남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예. 기성세대들이 집값은 다 올려놓고 막 이러면서 되게 좀 뭔가 막 미워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그래서 자본주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거를 하기사 이거 풀어나가면 노벨상 받겠다. 그냥 어렵네요. 네, 어렵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참 예전에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분들 한 10년 전 이제 강의 많이 하고 젊은 분들 가서 강의 많이 할 때는 참 지금은 사실 그게 10년 만에 변한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되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얻을 소득이 노동소득이 크겠느냐 금융소득이 크겠느냐.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노동소득이 더 클 거다. 그러니까 자산소득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노동소득에도 더 관심을 가져서 자기를 개발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자기 가치를 높이는 그렇죠. 거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노동소득으로 얻을 게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가치에 더 충실해야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 말을 왜 하기가 힘들어졌느냐. 젊어도 노동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과 자산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이제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우리 여기도 말했지만 실업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실업자 줄이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실업자 한 90만 명 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비경제 활동인 거죠. 쉬었음. 네. 옛날에 비경제 활동은 주부예요. 근데 지금은 또 마찬가지로 취업자도 문제죠. 취업을 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취업을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인류는 먹고 산다고 해결되는 게 지금 어느 그렇죠.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젊은 분들한테 참 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이제 투자도 꾸준히 또 배우셔야 하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또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푸는데도 예, 양적 완화도 하고 예, 1차, 2차, 3차, 4차 막 근데도 달러는 늘 강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뭐 99, 100 이러고 예, 풀린 돈과 그만큼의 강세 혹은 약세를 논하자면 예. 이론적으로 달러는 엄청나게 약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론적으로도 약세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미국만 돈을 푼 게 아니잖아요. 환율은 절대가 아니잖아요. 상대잖아요. 상대인데 다른 나라도 환율을 많이 풀었고 두 번째는 금리가 높잖아요. 우리보다 금리가 높잖아요. 맞아요. 네, 세계적으로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고 미국이 뭐 위기다. 아니 거꾸로 역설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경제 성장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서구, 독일, 일본 경제 성장률 지금 막 헤매잖아요. 뭐 0% 나오고 0.2% 치고. AI 뭐 4차 산업도 별로 없고. 예, 예. 근데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높고 금리도 높아요. 땅 파면 막 셰일오일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천조국. 예, 복받은 나라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거의 다 기축통화잖아요. 진정한 기축통화 국가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약간 제가 이전 쓴 책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사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게 전쟁 초반에 거의 예, 전쟁 터졌을 때 썼죠. 예. 근데 거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미국 패권의 쇠락과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패권은 쇠락하겠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보여준 시초가 이제 러우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패권은 쇠락하겠지만 달러 가격은 다르다. 두 개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거의 이제 달러의 가치가 그 나라의 힘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달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패권국이라고 그래서 달러 가치 그럼 옛날에 왜 지금은 미국 패권은 쇠락하는데 달러 가치는 왜 더 올라가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일한 시각으로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실수하는 게 미국 패권이 쇠락할 거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질 거니까 달러 가치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하자.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 우리 몇 년 전에도 2, 3년 전만 해도 뭐 환율 900원 간다고 얘기하던 분들도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말씀 안 하시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봤던 건 뭐냐면 순수하게 미국의 그런 쇠락과 미국의 구조의 문제를 보고 달러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금리는 높고 미국은 여전히 물론 기축통화의 위치가 약화되겠죠. 브릭스에서 뭐 새 걸 만들든 뭐 하든 어쨌든 약화되겠지만 그것도 이제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한 기축통화국이고 그리고 미국은 역설적으로 제조 역량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GDP의 80%가 소비잖아요. 근데 거꾸로 GDP의 80%가 소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AI 산업과 같은 쉽게 얘기하면 기술 혁신 그룹들이 나타나잖아요. 소비 시장이 크니까. 거기다가 노동은 엄청 유연하죠. 노동 유연성이 좋다는 뜻이 아니죠. 해고가 잘 되는 사회가 뭐가 좋은 사회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사회가 다른 사회와 경쟁할 때는 엄청난 힘을 갖는 거죠. 한국이 노동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주당 노동 시간이. 유명하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나쁜 거지만 한국과 경쟁하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저렇게 열심히. 그렇죠. 쟤네들은 일주일에 집에 당하고 40시간, 50시간 일하는데 짜증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능력주의의 나라잖아요. 능력주의도 사실은 그게 뭐 그 논쟁이 많으니까. 근데 능력주의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정을 강조하는 거지 정의를 강조하는 건 아니라. 근데 어쨌든 능력주의가 좋든 나쁘든 능력주의 사회와 경쟁해야 되는 다른 사회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회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미국이란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요즘에 이제 원달러 환율 거의 1,500원 시대가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원화 약세. 물론 이것도 이제 상대적인 거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을 결정하는 게 뭐겠어요? 경제 성장률, 통화량, 큰 걸로 뭐 국민경 뭐 서학개미 뭐 이런 거 말고 경제 성장률, 금리, 통화량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죠. 근데 경제 성장률 앞으로 우리가 높겠습니까? 미국이 높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미국이 더 높긴 하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경제 성장률은 출산율 때문에. 그죠. 지금 뭐 잠재 성장률도 그렇죠. 뭐 1%대나 되나나 막 이러고 있고. 그럼 두 번째 이제 금리죠. 금리는 우리가 지금 높지만
한숨이 나오시나요? 그렇죠. 만만치 않죠. 예. 나라 걱정 때문에. 만만치 않고. 네. 근데 이제 하는 의지로 되는 거는 지금 이제 하는 말은 뭐였냐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말은 환율이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율을 주류 경제학이 잘 다루지 않는 이유는 아니 일본 엔화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거 플라자 합의가에서 결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2배로 뛰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을 우리는 시장에서 결정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아베노믹스 환율 누가 결정했습니까? 아베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그건 뭐냐면 환율을 또 주류 경제에서 잘 안다는 이유는 환율을 결과로만 봐요. 방금 전처럼 경제 성장률에 따라 환율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금리, 통화량에 따라서 환율이 반영된다라는 환율을 종속 변수로 보는 거죠. 결과로만. 근데 사실은 환율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거꾸로 해. 서로 주고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서로 주고받는 영향인데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환율만큼은.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는 거는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환율은 사실은 변할 동력은 크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정부도 사실은 거의 한 1,400원대, 1,450원대부터 뭐 구두개, 실물개 엄청 열심히 하고 뭐 RIA 계좌 만들어서 서학김이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1,500원, 1,510원, 1,520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지는 있는데 저는 의지 없다고 보죠. 어이, 네. 그래요. 그거는 의지와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지지 실제로는 그렇게 의지가 있으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 통화량을 금리를 갖다 최소한 다른 나라들 올린 만큼 올렸어야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은행 금리 한 2% 올렸나요? 미국 4% 5% 올라갈 때 네.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더 저금리 국가인 일본이나 독일도 그만큼 올릴 때. 그건 이제 행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은행까지 그렇죠. 이제 보시는 건데. 예. 근데 우리가 미국장을 그렇게 금리를 팍팍팍 올렸다가 예. 이 가계부채가 뭐 GDP 대비 거의 90%대 후반인데 예. 거의 경제가 작살날까봐 사실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제가 나라 걱정에 아시겠지만 전 나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가계부채가 많아서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를 내려서 가계부채를 더 만들자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당연하죠.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금리를 올려야죠. 근데 이제 금리는 많이 안 올리고 예. 대출 문턱만 높이고 은행들끼리 그거 쪼개가지고 전혀 안 되죠. 대출 못 해주게.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럼 은행은 누구를 주느냐? 결국은 담보가 더 좋은 사람을 주게 돼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은행이 그 국가기관이에요.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그럼 더 빈부격차 심해지고 문제는 더 발생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했냐면 힘들어도 그때 금리를 올려놨어야 되는데 금리를 못 올려놨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말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높이면 타격이 커 그러잖아요. 네네네. 얼마나 웃겨요.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면 선생님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겠습니까? 변동금리로 빌리겠습니까? 변동금리로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야지 고정금리로 빌리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한국은행에서 사실 변명을 했거든요.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자영업자가 힘들어진대요. 금리가 올라가면. 왜? 아이고. 거의 2,000조에 달하는 이제 가계부채 때문에 예. 여기서 또 뭐 그런 계산 나옵니다. 1%포인트만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얼마고 막 이렇게 해서 소비가 줄어들고 막. 근데 말이 좋아 가계부채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전 그것도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가계부채 왜 생겼어요? 집값.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가계부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 하락을 걱정한다고 얘기해야죠. 그게 솔직한 말이죠. 오늘 제가 방송 오랜만에 하는데. 아니, 근데 과격하네. 제가 알고 있는 최진기 선생님의 스타일은 이런 모습입니다. 과격하죠. 칠판, 막 이렇게 거의 칠판 깨질 듯이. 하니까. 오랜만에 나오셔서 유튜브 다시 하니까 과격해지네요. 차분하게 하셨다가 이 예. 본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아니, 맞잖아요. 지금 다시 경제학. 맞잖아요. 가계부채가 가계부채 걱정하는 척해요. 부동산 가격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거지. 아니, 자영업자도, 금리를 올리면 부담이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제일 힘든 게 임대료잖아요. 네. 임대료가 왜 올랐습니까? 차산법일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같이 올라가니까. 자영업자 중에서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분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어느 정부를 떠나서도
예. 집값은 좀 안정되길 바라고 많이 네. 뛰진 않았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뭔가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까지는 불러오는데 예. 정작 그것 때문에 금리는 못 올리고 있고 그렇죠. 되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문제들이 왜 생기는 거냐. 저는 아주 이거 단순화시킨 논리예요. 뭐 비판받을 것도 많겠지만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이라고 안 표현했죠.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되면 원래 선생님 제가 어떤 분한테 돈을 빌려줄 때 1,000원을 빌려주면은 1,000원보다 1년 뒤에 더 받아야겠습니까? 덜 받아야겠습니까? 당연히 더 받아야 되죠. 네. 근데 내가 1,000원을 빌려줘서 1,100원을 받았는데 물가가 20% 뛰었네? 그럼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죠. 그런 얘기는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저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축 안 한다. 할 이유가 없죠, 저축을. 아니,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정기적금 합니까? 요즘 정기적금 한다고 바보 소리 듣죠. 왜 바보예요, 그게? 예전에는 금리가 돈의 가격은 세 가지. 이런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돈의 가격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는 다른 돈과의 가격인 환율. 네. 그다음에 하나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금리. 그다음에 하나는 물건에 대한 상대적 가격인 물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금리가 아니라 물가거든요. 왜? 금리하고 환율은 금융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네, 네. 근데 물가는 실물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아무리 금융시장이 금융화가 돼도 금융은 금융이고 실물은 실물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제가 이게 환율 문제에서도 제가 나오셔서 말씀드린 건데 사람들은 환율이 오르니까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해요. 맞죠? 환율이 오르니까 수입 물가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죠. 왜? 그거를 보여주는 게 리카도예요. 리카도는 한마디로 설명 안 합니다. 강남의 커피값이 비싼 건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다 강남 땅값이 비싸서. 아니죠. 그거를 깨트리는 게 그래서 저는 리카도가 탁견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왜 모르느냐. 강남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당연히 커피 수요가 많죠. 네. 그러니까 다른 시골에 있는 커피집보다 커피가 더 많이 팔리잖아요. 그럼 그 커피가 어느 가게가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사람 많이 돌아. 그러니까는 강남 커피가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커피 가격도 당연히 더 비싸지겠죠. 자, 그런데 시골 가게는 300만 원 벌고 강남 가게는 1,000만 원 벌면은 다 커피숍 어디서만 열겠습니까? 강남에서. 근데 시골에서도 열리죠. 왜? 지주가 그 차액을 가져간다는 거죠. 예, 그 지주가 땅 건물 주인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땅값이 비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커피가 잘 팔리고 커피 가격이 비싸서 땅값이 비싸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환율에다 적용을 하면 어떻게 똑같이 되느냐. 우리는 환율이 오르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가격이 비싸져서 그래갖고는 혹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석유 가격이 비싸져 갖고 우리 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국은 총 돈이 100달러가 있고 우리나라는 1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금방 계산해 보면 1달러는 1,000원에 거래돼야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또 10만 원 찍었어요. 그러면 미국은 10달러가 있는데 우리는 돈이 2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1달러는 얼마에 거래돼야 됩니까? 2,000원에 거래돼야 되죠. 네. 그래서 환율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물건이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또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그렇고 뭔가 계속 돈이 풀리는 만큼 원하는 또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또. 저는 조금 그건 생각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그 재정정책으로 풀리는 그 돈 얼마 안 됩니다. 통화정책에 비하면. 그렇죠. 네, 저는 그냥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통화정책으로 푸는 돈은 그냥 단위가 다르잖아요. 네. 재정정책은 그리고 저는 중앙은행 그 미국에서도 그 얘기 아는 사람들이 하는데 중앙은행이 가진 정책은 굉장히 둔탁한 도구거든요. 핀셋처럼 집어낼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모두에게 적용되는 금리니까. 그렇죠. 또 이쯤에서 이제 고민이 드는 게 사실 우리나라 통화 원화의 약세라는 건 우리 자산의 가치가 외국인 시각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뭔가를 또 이제 팔 수 있는 유인이 되고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내국인 입장에서 원화 자산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가 지켜지는 달러 자산 같은 걸로 좀 배분을 해놔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서학기민들도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건 뭐 저는 뭐 아까 제가 조급하지 말자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참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또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하지 마. 돈 1,000만 원 갖고 무슨 포트폴리오를 하냐. 그렇죠. 근데 그때 안 하면 나중에 돈 많이 버셔도 못 합니다. 1,000만 원 있을 때 분산하지 않으면 그럼요. 3살 버는 8까지 가는 거죠. 아니 우리 옆에서 더 보시면 옛날에도 주식에 몰빵하던 애들은 물론 지금은 이제 몰빵할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겠지만 대부분은 네. 그냥 못하는 사람 그냥 평생 못 하잖아요. 똑같아요. 예, 네. 평생 못 하죠. 아 버핏이 나이가 90몇인데 그럼 지금도 같이 투자하지 뭐 합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저는 당연하게 뭐 예전에 제가 저 강의 예전에 많이 들으실 때 금사시라라는 얘기 제가 뭐 들으시면 많이 아셨겠지만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하셔야죠. 그것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금. 그렇죠. 똑같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니까 그건 뭐 저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해외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아지다 보니까 예. 특히 이제 원화 약세 국면에서 예. 해외 자산 팔고 국내로 좀 들어오게 하려고 예. RIA 계좌 같은 거 만들고 막 세제 혜택 주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예. 그러면 여기에 혹시 이제 유인이 되어서 예.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 들어오는 거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근데 뭐 나라 차원에서는 좋은 일 아닐까요? 네.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모르겠는데요. 나쁘다 좋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근데 지금 워낙 우리나라가 뭐 불장이니까. 예.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요건 또 이제 시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거. 최진기의 지금 다시 경제학책. 이 표지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트럼프예요. 끝에가 이제 아담 스미스고. 저는 이 대목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담 스미스의 시각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만약에 아담 스미스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트럼프의 뺨을 때릴까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담 스미스 하면 맨날 생각나는 게 보이지 않는 손 해갖고 뭐 손이 안 보여, 뭐 시장이 다 맡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담 스미스의 책 제목은 국부론이거든요. 국부론. 예, 그게 그러니까 국가 부가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깊숙한 조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영어를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국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국가의 부는 가계와 달리 화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국가의 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생산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게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죠. 네. 그러면 국가의 부가 화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담 스미스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중상주의자라고 부르죠. 학교에서 다니실 때 배우셨을 텐데 네. 그 중상주의를 비판한 게 아담 스미스의 핵심 이론이죠. 그럼 중상주의자들은 뭐냐면 나라가 부유하기 위해서는 가게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은 뭐 광산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 광산이 없으면 외국 가서 캐오면 되는 거고 아니면 중개무역을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광산이 있어서 부자가 됐다. 그게 옛날에 이제 합스부르크 왕조죠. 쿠르거 가문과 결탁을 해서 광산으로 부를 얻었고 그 다음에는 스페인이죠. 포토시 광산 남미 가서 캐 갖고 와서 돈 버는 애들이고 광산이 없어. 그럼 우리 중개무역하자. 그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구글 지도 보시면은 그 암스테르담하고 네덜란드가 가장 도로가 밀착돼 있어요. 그렇죠. 금방 보시면. 그리고 그것도 없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팔자. 이게 프랑스거든요. 가내수공업 하자. 그래서 가내수공업 하는 사람들한테 독점적 지위를 줘요. 그리고 관세를 쳐서 물건이 못 들어오게 하죠. 그게 이제 프랑스의 절대 왕정이 이루어지는 중상주의 정책인데 트럼프가 비판하는 논리는 트럼프가 비판하는데 아담 스미스가 스미스가 비판하는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관세라는 거는 소비자한테도 문제고 기업한테도 문제다. 관세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독일이 대표적으로 그랬죠. 이제 그 리스트가 프리드리 리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을 비판을 하는 거. 우리 장하준 선생님의 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마치 거기서 나오는 건데 영국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사다리를 걷어찼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해서 유치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때 정당화될 수 있죠. 유치산업 아주 초보적인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보호할 하고. 필요가 있을 그렇죠. 또 하나는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보호무역을 하고 관세를 매겨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다 하죠. 다. 그건 아니잖아요. 다 매기고. 네. 오히려 트럼프는 이런 얘기까지 해죠. 관세를 매겨서 국가 부채를 줄이겠다. 그 돈을 국민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는 뭐 당연하게 정말 아담 스미스가 날카롭게 그걸 비판을 합니다. 하나는 관세는 일단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그 관세를 하면 그 관세를 외국에서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소비자가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수입하는 기업이 내는 그렇죠. 거니까 또 가격에도 전가하고. 예, 그러니까 소비자는 당연히 내수가 줄을 수밖에 없고 효용이 떨어지죠. 일단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 후생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내수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기업은 다 나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수 기업은 좋아지고 수출 기업 어느 게 좋아지느냐 둘 다 나빠진다는 거예요. 왜? 내수 기업은 겉으로는 좋아지는데 겉으로는 좋아지죠. 왜? 관세를 매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기업은 지대로 이걸 갖다 해결하려고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래 5,000원에 팔던 건데 외국 커피를 막으니까 7,000원에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2,000원을 내가 지대 일하지 않고 그냥 거저 먹는 수입이 된다는 거죠. 그 소비자는 더 나빠지죠. 그렇죠. 그러면 내수 기업은 결국은 지대만에 의존하게 되는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그게 실제로 스페인이 다 그랬어요. 스페인 기업들이. 스페인이 한때는 제조 최고 강국이었어요. 당연히 섬유, 철강, 기계 이게 스페인 최고 강국이었어요. 당연히 그 시대에는. 근데 포토시에서 금과 은이 엄청 들어오고 보호무역을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제조 기반이 무너졌죠. 내수 기반도 무너지고. 또 수출하는 기업은 좋으냐? 아니요. 당하고서 가만히 있나요? 보복 관세 치잖아요. 그리고 이 관세 정책이 굉장히 묘한 게 중국한테 이길 수가 없는 게 중국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예요. 네. 미국은 최종 소비재를 수입하는 나라고. 그러면 중국은 서로 관세를 매기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럼 중국은 쉽게 표현하면 자기가 수입을 할 때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그 원자재 가게다 가격을 관세를 때린다고 쳐봐요. 그럼 예를 들면 원자재가 비싸지잖아요. 그럼 네. 그건 1차적으로 기업한테 가죠. 소비자는 2차적으로 간다. 네네네. 근데 미국은 들어오는 물건이 바로 소비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바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중간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 타격은 미국이 그냥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도 되게 재밌던데 관세 때문에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꼭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관세보다는 리쇼어링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리쇼어링 하는데 더 부담된다고요. 그러니까 관세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국제분업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리쇼어링을 치고 관세 치는 거는 미국이 혼자서 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다 하겠다는 얘기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 무슨 산업을 예를 들어볼까요? 뭐 AI 산업을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미국이 다 한다라는 건 반도체도 여기 그냥 핸드폰만 생각해 보면 그럼 이제 이전까지는 애플이라는 거는 사실 반도체는 한국에서 한국이나 대만에서 만들고 중국에서 조립하고 소재는 네. 일본 거 갖다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미국에 와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격이 싸지겠습니까? 더 비싸지겠습니까? 비싸죠. 당연히 비싸지죠. 거기다 두 번째 더 결정적인 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도 벌고 가격 경쟁력도 되고 나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다시 리쇼어링이라는 게 더 어려운 게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미국하고 영국은 금융화를 했잖아요. 신자유주의가 들어서면서 금융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금융화는 뭐가 되냐면은 사회 간접 자본이 필요가 없어요. 인프라가 필요가 없죠. 저도 영국 많이 다녀봤지만 시골 가면 깜짝 놀라잖아요. 교량이 뭐 250년 뭐 이런 거 다 왜 뭐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그걸 갖다 어디다 보내고 그걸 수출을 하든 내수를 하게 되면은 인프라 시설이 깔려야 되는데 금융화라는 건 인프라가 필요가 없으니까 오직 런던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 지금 인프라 시설이 얼마나 낙후돼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머리가 아프죠. 인프라 다 고쳐야지. 교육 다시 다 시켜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이미 또 그렇게 금융화되어 있고 잘 살게 된 나라에서 다시 또 제조업이 가능할 것인가? 어렵다라고 저는 볼 쉽진 수밖에 않다고 봅니다. 없고. 그러니까 제조업을 미국이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잘못했던 거는 핵심 제조업도 포기했던 거죠. 기존에 이미. 그렇죠. 네. 예를 들면 핵심 제조업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지금 제조할 수 있는 건 무기,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네. 근데 요새는 이제 그 무기도 이제 사실은 비대칭 무기가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미국이 포기해서는 안 됐었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안보와 관련된 예를 들면 철강, 석유화학. 네. 미국 마지막 석유화학 회사 만든 게 1970년대일 거예요. 제 정유회사 만든 게.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 사실은 그게 포기했다라기보다는 경쟁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다른 나라로 이제 이전이 돼버렸던 것들인지 하나의 또 흐름으로. 근데 그 아까 관세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수입하는 기업이 내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우리 기업들이 내는 만큼 해외에서 대미 투자를 받겠다. 우리나라로 가져와라. 우리나라로 들어서 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거의 뭐 힘으로 눌러서 미국으로 투자를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힘으로 눌러서 투자를 받아내는 게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트럼프 이후에도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국이라는 거는 그 무너져 갈 때 그 제국이 더 폭력적으로 갑니다. 뭐 금방 다 이해하실 텐데.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뭐 패권이 약화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뭐 환율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건데 미국만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정책이 인근 궁핍화 전략이죠. 자, 특히 트럼프적 사고는 중상주의적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중상주의적 사고는 모든 걸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죠.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는 순간 동맹국은 존재할 수가 없죠. 내가 잃으면 제가 벌고. 그렇지. 내가 벌리면 제가 빼앗겨야 되고. 근데 브릭스 애들이 뭉쳐서 나한테 지금 덤비고 있어요. 미국의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미국이 그렇다고 브릭스하고 지금 당장 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인근 궁핍화 전략을 하는 거죠. 인근 주변 사람들을 주변 애들을 궁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돈을 삥 뜯어온다는 거죠. 전문용어로 삥. 그렇죠. 그러면 삥 뜯기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 나라냐? 아주 당연히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국가들이죠. 한국, 일본, 유럽도, 나토. 그거 다 지금 갖고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근 궁핍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이 암만 패권이 약화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약화된 패권이지 여전히 패권 국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들어맞거든요. 단기적으로. 근데 아주 큰 기회비용이 있죠. 이런 전략이 큰 기회비용은. 패권이라는 거는 힘으로 일어서지만 완성은 속주국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인정해 줄 때. 그렇죠. 인정을 해주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영국의 패권은 모든 사람들이 젠틀맨이 되고 싶을 때 나오는 거고 미국의 패권이란 건 전 세계인들이 뉴요커가 되고 싶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 중에서도 야, 너 미국 가서 살래? 그러면 야, 저 아프면 어떻게 해? 벌써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막 추방당하면 어떻게 해?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이었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의미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하게 되면 코로나 때 명징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코로나 때. 그 보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이기적인 모습들. 자기 나라만 딱 하고. 백신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만 먼저 다 맞고 그다음에 안아주고.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는 이거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뭐 동맹국들을 패권이 오히려 더 약화될 소지가 높죠. 미국의 패권. 더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제국은 무너질 때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고. 근데 참 우리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또 이제 경제 또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트럼프의 뭐 상호 관세도 그렇고 10% 보편 관세도 그렇고 다 잇따라서 법원의 종류만 다르고 막 제동이 걸리는데 또 뭐 가처분 신청 걸고 또 아니면 다른 법 조항을 찾아내서 또 매긴다고 하고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이거는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이런 혼돈의 시기는 불가피한 건가? 우리 트럼프가 지금 350억 달러 그 투자 약속 받아갔잖아요. 근데 바이든 때 얼마나 많은 공장을 뜯어갔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뭔가 보조금을 주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그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네. 그 기조가 바뀌겠냐고요.
트럼프가 바뀐다고. 민주당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그 기조가 안 바뀌겠습니까? 네. 지금 미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지금 방법만 달라질 뿐. 예를 들어서 뭐 임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도 계속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기조 트럼프의 이런 그 쉽게 표현하면은 예전처럼 단일 패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고립주의를 선택을 할 거예요. 옛날처럼 고립주의라는 거는 쉽게 표현하면은 야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거고 안보를 의존하는 국가들은 우리를 끝까지 따라와야 돼. 니네들은 못 벗어나 우리한테.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거야. 이게 나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 표현되면 뭐 그린란드도 내 거고 쿠바도 쳐들어갈 거고 콜롬비아 니네도 내놓고 베네수엘라 만주로 너 이 새끼 일로 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트럼프가 명징적으로 보여줬지만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고립주의적 정책. 그래서 그건 제가 그 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란 책을 보면 앞에서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과 대외 전략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를 좀 그 책 사서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런 기조는 쉽게 변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 잘 살 거야? 내가 우선이야? 예. 이게 사실 그 패권국에서부터 나타난다라는 데서 우리는 굉장히 좀 낯섦을 볼 그럼요.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미국이 아니라 이제 주변 국가이고 우방이긴 합니다만 또 사실 이제 삥을 뜯길 수밖에 없는 우방이다 보니까 방송이 아니라 참 좋습니다. 유튜브 이런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고민이 큰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식이 깨지는 시대는 오히려 다시 고전 경제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예. 해서 지금 다시 경제학입니다. 예.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예. 최진기 선생님과 함께. 그래서 예. 이 책을 경제학을 그래서 이 현실의 이런 혼란스러운 경제를 저는 뭘 해보고 싶었냐면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이 거시경제학 이렇게 공부하고 미시경제학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따로. 예. 근데 제가 그 책을 내부로 썼거든요.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그 다음에 화폐금융론, 그 다음에 화폐금융 다음 마지막 뭐죠? 화폐금융이 마지막 네 번째고 경제사. 경제사.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뭐냐면 거시경제학을 학문적이기도 하지만 현실의 혼란스러운 경제를 거시경제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미시경제학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신공존 경제학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경제학이라는 걸 이 혼란스러운 경제를 설명하는데 좀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방향으로 책을 쓴 건 전 거의 못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더 많이 변할 때 옛 고전을 꺼내서 읽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도 다시 맞습니다. 그 경제학의 고전으로. 죄송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투자 책을 썼어야 되는데. 투자책도 또 쓰시면 되죠. 아니요, 저는 예전에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전엔 열심히 썼는데 요새는 다시 또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칠판 쓰시면서 또 이렇게 하셔야죠. 저는 칠판이 있으면 좋죠. 그렇죠. 날아다니시죠. 어쩔 수가 없죠. 거의 칠판이 날개. 칠판이. 오늘은 이제 최진기 강사님, 지금 다시 경제학 바탕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중에 또 한국 오실 기회 있을 때 또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